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합니다.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오늘도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죠. 두 분은 설 연휴 계획 있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설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떡국을 함께 만들어 먹고 볼 생각이고요. 네. 양가 어머님들과 함께 데이트도 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볼 계획입니다. 네, 신바님은요? 저는 올해는 가족분들이 내려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뭐 윷놀이도 할 것 같고 같이 맛있는 외식하러 갈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 서울에 계신 거죠? 네네네. 역기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요? 이게 진짜 애매한데 원래 제가 설에 명절에 이제 올라가는 그렇죠. 것인데 네.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시니 이게 귀성인지 역기성인지 약간 헷갈리는. 뭐 중요하지 네. 않고 그거는 네. 뭐 가족을 만난다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설날하면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고향이잖아요. 오늘은 고향이라는 주제로 책과 영화를 만나볼 텐데 신바님부터 시작하죠. 어떤 영화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네. 이제 설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이제 내려가시거나 올라오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고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골라보았습니다. 네. 영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사실 저번 주에 어떤 영화를 할 건지 어떤 책을 할 건지 주제를 미리 정하는데 네. 고향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틀 포레스트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이제 김태리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면 좋겠고 이게 사실 일본에서 먼저 만화로 제작이 됐고 이제 계절별로 영화가 제작된 후에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나라 영화가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일단 만화와 영화 모두 이제 네. 도시 생활을 떠나서 작은 마을 고향으로 내려간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요리를 만들고 또 그것을 먹고 하는 그런 큰 줄기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요리라는 지점에서 좀 제철의 식재료를 담아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요리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해주었던 음식이자 좀 엄마의 어떤 기억이 담아 있다는 점에서는 좀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주인공이 엄마 요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듯 하면서도 점차 자신의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것도 좀 같고요. 이제 다른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본판의 리틀 포레스트는 좀 계절별로 여름과 가을 그리고 봄과 겨울 이렇게 나뉘어서 두 편으로 개봉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사계절을 모두 담아서 한 편을 만들었고 또 이제 요리와 주인공 둘뿐만 아니라 좀 그 주변의 인물들까지 좀 함께 보여주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자신을 두고 떠났던 엄마와의 관계라든지 또 자신이 떠나 있어도 고향에 계속 있었던 은숙과 고향에 다시 돌아온 재하의 이야기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이런 친구죠. 네네네. 네. 그래서 좀 관객들로 하여금 조금 더 넓게 이 영화를 좀 공감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또 주요 테마인 요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요리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좀 일본의 원작자가 리메이크를 하더라도 일본 요리를 좀 넣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국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오코노미야키라든지 아니면 밤조림 같은 경우가 일본 요리 그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나라의 리틀 포레스트 영화인데 영화 속에 더 숨은 재미 요소들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으로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죠. 신바님이 꼽아오신 주요 키워드가 고향과 요리던데 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영화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혜원이라는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이제 혜원한테 왜 이곳에 내려왔냐 하니까 도시 생활에 지쳐서 배가 고파서 고향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밭에 이제 남은 배추를 뽑고 얼마 안 남은 쌀독에 쌀을 꺼내서 밥을 짓고서 이제 추위를 녹이면서 따뜻하게 배추 된장국을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혜원이 내려온 것을 알고서 집에 찾아온 이제 아까 말했던 은숙과 재하 친구들은 이제 왜 내려왔냐, 얼마나 있다 갈 것이냐라는 얘기에 배고파서 내려왔다. 딱 열흘만 있다가 지내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말과는 다르게 혜원이 고향에서 사계절을 보내는 모습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계절에 맞춰서 제철 식재료로 밥을 해먹고 또 계절에 맞춰서 부지런히 이제 추수도 하고 미리 심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혜원의 모습이 나오는데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해먹고 여러 가지도 함께 경험하면서 이제 서울에 있던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고향에 있는 엄마와
엄마와의 기억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좀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또한 자신의 힘들었던 마음을 좀 치유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또한 서울에서는 좀 허기졌던 모습들과 대비되는 뭐 예를 들어 편의점 음식, 맞아요.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거나 그쵸. 그 모습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리고 신림동 길거리 음식을 막 사 먹거나 이런 끼니를 그렇게 때우는 것과는 다르게 고향에서는 직접 밥을 지어서 먹으면서 자신을 살피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고향에서 좀 늘 당당했던 자신과는 다르게 서울에서는 자신을 자꾸 감춰야만 했었던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좀 자신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고 좀 무엇을 좋아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금 고민하고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죠. 네. 영화를 보면서도 뭐 저는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해서 공감도 가고 또 엄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도 납니다. 특히 영화의 첫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겨울에 이렇게 눈밭을 걸으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집 문을 따고 딱 눕잖아요. 춥다고 하면서 그렇게 약간 웅크리는 그런 모습과 다르게 후반부로 갈수록 좀 당당해지는 우리 혜원이 이 김태리 배우가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았었는데 그 고향에서 지낸 시간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딱 고향에 왔을 때는 이제 서울에서의 지침도 그렇고 추위와 배고픔도 그렇고 또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좀 되게 조심스럽게 문을 따고 조용히 들어오는 그런 웅크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밤에 자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서 무서움에 막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도움을 청할까 또 쌀이 없는 걸 보고 전화를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 또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기에 연락을 하지 않는 모습도 나오고 또 아까 말했던 친구가 왜 내려왔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약간 대충 뭐 배고파서 내려왔다 이렇게 때우고 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을 영화에서 수미상관 구조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반부로 갈쯤해서 혜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사계절을 보내고 다시 겨울에 혜원이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는 조금 더 당당하게 생기와 활기를 좀 되찾은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서 나서는 모습이 좀 더욱 더 대비되게 처음이랑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고향에 왔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골 마을에 살았다 보니 많은 이들의 관계가 또 관심이 이어져 있을 거고 저 집 딸은 서울로 대학을 갔더라라고 하는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성공해서 탁 내려오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좀 부끄러움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엄마도 혜원이 막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자신이 이곳이 좀 유배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을에 소문이 났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혜원은 더 보란듯이 엄마 없어도 잘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고향에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라는 상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원이 이제 친구들과 혹은 혼자서도 잘 끼니도 챙겨가면서 꾸려가며 진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영화에서는 혜원이 어떤 상처 뭐 이마 위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까먹었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혜원이 이제 자신이 고향에서 이곳에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떠올리게 만들어주면서 또 혜원도 자신이 지금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고향을 떠난다면 이제 무엇을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주인공 혜원이 얘기도 얘기지만 친구들과의 얘기 또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과의 얘기도 좀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고요. 고향에 남아있던 친구들 그리고 고향에 다시 돌아온 혜원이 또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동네 사람들과의 정까지 고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미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향이라는 것이 앞서 말한 좀 사실 녹록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익숙함이 있을 수도 있고 혜원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좀 되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좀 성공해서 와야 한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재하처럼 회사를 때려쳤더라도 고향에서 농사를 다시 해보겠다라는 어떤 할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좀 실패한 사람처럼 다시 보면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고향에 오히려 남아있는 은숙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보면 이곳이 촌스럽고 답답하고 좀 지긋지긋하고 얼른 이곳을 탈출해서 도시로 가고 싶다라고 하기도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좀 시골 마을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들이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또 회원이 가는 곳마다 잠시 좀 와서 앉아보라고 맞아요, 하고서는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던데. 네, 주민들이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왔냐, 남자친구 어떻게 되냐, 엄마 연락 오냐 막 이렇게 해서 좀 맞아요. 입방아를 찍기도 하고 네. 어떤 분은 이제 좋은 마음에서 닭을 주고 가긴 했지만 좀 짓궂게 닭을 확 던지고 가잖아요. 마당에다가.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소소하고 좀 가볍게 웃긴 에피소드처럼 그려지기는 했지만 아마 네. 실제로는 더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결국 고향에서 회원이 좀 잘 머물 수 있게 만든 것은 네. 좀 고향이라는 그 단어 의미 자체보다는 고향 내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를 들면 함께 이야기하고 떠들 수 있는 재화, 은숙이란 친구, 그리고 잔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챙겨주는 고모, 그리고 현실에는 없지만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과 관계가 있어서 좀 이 고향이라는 곳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라는 단어가 이전처럼 항상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이 푸근하고 인심이 넘쳐나는 곳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혜원이나 은숙 그리고 재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향에 대한 것들이 청년들한테는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지 어떤 그렇죠. 의미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화에서 좀 잠시나마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노스텔지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영화처럼 고향에 다시 내려간 사람들 또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도 자신들이 실제로 겪었던 경험들이 좀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하게 영화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영화가 2018년 2월에 개봉을 했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방영했던 예능 효린의 민박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좀 이제 예쁜 공간에서 소소하게 밥도 차려 그렇죠. 먹고 여유도 찾고 힐링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귀촌이라는 단어가 요즘 유난히 좀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고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대부분 대안으로 제시하는 요즘인데 좀 영화를 보면서 좀 다채로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것과는 별개로 영화 자체 영상미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기만 해도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여유를 찾는 느낌인데 또 그거와 더불어 요리가 또 주제이니만큼 그렇죠. 네, 요리를 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 배우 이제 김태리 씨가 하셨다고 합니다. 네. 역시 요리도 잘하는군요. 표정이 아주 흐뭇해 보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리하고 직접 먹는 장면도 자주 나오는데 정말 보다 보면은 영화를 보면서 허기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실 때는 꼭 맛있는 거 챙기시면서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설에 워낙 바빠서 혹은 여러 이유로 고향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명절만큼은 나를 위해서 맛난 거 좀 챙겨 드시면서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요리하는 장면들 그리고 네. 그 요리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배고플 때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자 고향에 대한 추억 또는 잔잔하게 전개되는 인물들 간의 이야기 사계절의 풍경과 계절마다 바뀌는 음식들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좀 영화를 좀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리 주연 임순례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 만나봤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죠. 청년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예, 네. 고향이라는 단어와 쉽게 연결되는 책이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그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네. 그 문학 작품이 처음 떠올라서 하려고 하다가 너무 단편이다 보니 소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제가 참 고향 같다고 느꼈던 곳이 있습니다. 그 남해와 통영 쪽이었고요. 오. 그곳을 또 신바와 함께 갔다 온 적도 있어요. 함께 뭐죠? 저희가 이렇게 여행이요? 팀별로 함께 팀별로. 네, 함께 여럿이서 함께 활동으로 여럿이서. 네 함께 가면서 그곳이 제가 모든 풍경들과
어떤 작은 항구의 모습이 네. 제가 영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영도가 고향이신 거 아닙니까? 영도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영도보다는 왠지 남해와 통영이 좀 더 고향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도 어렸을 때 봤던 그 작은 주택들과 골목들이 네. 영도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통영 쪽과 남해 쪽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참 고향 같다라고 느꼈고 그곳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향이라는 단어 어울리는 작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죠. 토지의 저자인 박경리 선생님이시고요. 네. 토지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간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토지를 갖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엄청 그 길잖아요. 엄청난 대서사실을 제가 가져올 수는 없어서 깜짝이야. 네, 고민하다가 네. 최대한 토지의 맛을 볼 수 있는 책을 가져갔고요. 아, 그렇군요. 토지는 뭐 등장인물만 600명이 넘는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리고 땅과 흙, 우리 땅과 우리 흙을 토대로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긴 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재미를 좀 엿볼 수 있는 안내서와 같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박경리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현숙 교수이고요. 그는 경희대에서 교양 수업으로 이 토지를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나눠 읽으면서 네. 청년들에게 나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살아가는 그 방식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로 토지로 수업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 평점도 엄청 좋다고 하고요. 저도 천천히 책을 읽어봤는데 소개하는 문장을 다 고르고 제 책 내용을 다 뽑고 나서도 너무 문장이 좋아서 다 끝까지 천천히 다 읽었던 그런 책이고, 사실 어젯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참 어른이 쓴 문장 같다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네. 참 따뜻하고요.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서 다 어른들을 만날 텐데 네, 제가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향길에 함께하기 좋은 책 박경리의 말 가져오신 건데, 토지에 녹아있는 박경리 선생님의 문장을 새로운 이야기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책 내용이 전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하나씩 좀 나눠보죠. 청령님께서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꼽아오셨다고요? 네, 제가 여러 후보군을 뽑았습니다. 네. 제가 저에게 어울리는 문장들, 또 신바님과 국지 아나운서님께 어울리는 문장들을 뽑아왔는데 네. 그 문장들을 오늘 좀 읽어보면서 책에 있는 내용과 토지의 내용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가장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문장입니다. 토지 17권 359쪽에 나오는 문장이고요. 산다는 거는 참 숨이 막히제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토지의 등장인물인 한복이 노인이 되어서 혼자서 내뱉은 말입니다. 아마 토지를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문장인데, 이 한복이라는 인물은 토지에서 식민지 조선을 통과하면서 너무나 기구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나옵니다. 한복의 아버지는 최참판댁 당주의 살인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어머니는 그 때문에 집마당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면서 목숨을 끊습니다. 네. 참 참담하고 쓰라린 이런 가족들의 소멸을 어린 날에 바라봤고, 또 혹독했던 그 시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통과하면서 살아나간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가 그 모든 사건을 다 통과하고 다 늙은 노년이 되어서 아주 작은 숨을 내뱉으면서 한 말입니다. 산다는 건 참 숨이 막히제라는 문장이에요. 제가 이 문장을 또 읽고 또 저자인 김현숙 교수가 어떤 문장을 남겼을까라는 걸 좀 천천히 읽어봤는데, 그는 이 문장을 가져오면서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식민지 조선의 한 인물이 겪어냈던 말에 너무나 공감할까, 우리는 왜 이 문장을 읽고 위로를 받을까라고 그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인간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주는 건 바로 기쁨과 희열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라는 성찰로 이르게 됩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해지기 마련이고, 물론 고통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앞에서 함께 무력함을 느끼고, 또 같은 무력함을 느끼면서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좀 읽게 되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번 명절 때 또 함께 고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 건 각자 겪고 있는 고통을 좀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숨기고 감춰야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걸 좀
용기 내서 꺼내 본다라고 하면 어쩌면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과정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해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고 깊게 가까워질 수 있는 태도는 고통이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통해서 저는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고통을 나눠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네. 보니까. 고통을 잘 나누는 게 네. 성숙된 인간과 오. 관계 맺음의 한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럴 것 같다는 쉽지가 생각이 않아요. 듭니다. 네, 그래도 고통이라는 건 우리를 좀 가깝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또 이 깊은 토지의 문장에서 또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문장은 신바님과 어울리는 걸로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낭독 네. 대신에 한 문장씩 읽는 거군요. 네. 네. 신바님부터. 네. 토지 20권 154쪽의 문장입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늘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하. 네, 이 문장도 벌써 슬픈데요. 네, 이 문장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벌써 슬픈데? 이 문장 너무 좋았고 네. 저도 이렇게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 따로 제 노트에 메모를 했던 문장이고요. 네. 이 문장은 홍석기라는 인물이 뱉은 말입니다. 홍석기라는 인물은 토지라는 작품 내에서 1940년대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 홋카이도 탄광에서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렸던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실제로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네. 일본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146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서 공사 노역에 동원을 하고 또 학살했습니다. 이 홍석기라는 인물은 극 중에서 장가간 지 한 달도 안 된 새신랑으로 나옵니다. 새신랑이 끌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또 봤는데, 새신랑이잖아. 네, 그래서 그도 이 토지 안에서 네. 너무 심한 매질과 노역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다가 고향과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이왕 이렇게 될 거 죽을 각오를 하고 탈출을 합니다. 정신없이 일본의 어느 마을에 막 도망치다가 네. 한 집 앞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눈을 떠보니 그 집의 주인이었던 일본인 할머니가 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에게 막내 아들의 신분증을 주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시모노세키 배편도 끊어주게 됩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그에게 너의 안부를 내가 온 마음으로 빌어줄 테니 너도 군대에 끌려간 내 아이들의 무사기원을 빌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끌려간 아들의 신분증을 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홍석기는 할머니가 자기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지만 늘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국이 된 일본은 일본인 할머니 아이들을 다 빼앗아서 전선으로 투입을 시켰고 일제에 핍박받던 조선의 새신랑도 끌고 가서 그는 고향과 가족을 잃고 탄광에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할머니와 일본인 할머니와 조선인 청년 그들에게는 언어와 국적, 나이 그 모든 외적인 장벽들이 다 무용한 채로 연결이 되었고 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서 함께하는 거에 대한 그리움, 이방인이라는 감각마저 뛰어넘은 채 서로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던 그 연결 지점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 에피소드를 가져오면서 김현숙 교수는 내가 아닌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이 참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서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감이 촘촘하게 우리 세상을 에워싸고 나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신바님도 고향을 떠나서 처음 영도에 정착했던 시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 그때 정말 그 말 어땠나요? 그대로 네. 두려움 가득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많은 것을 낯설어하고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함께 지내는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을 하면서 너무나 지금은 자연스러운 영도 사람이 되었고 영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 가족이 영도로 내려갈 정도로 이번에 이제 어쩔 줄 알고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도가 고향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또 참 많은 이들의 슬픔에 저는 너무 이렇게 본인을 걸면서까지 공감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는 신바님인데 울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늘 울고 있다는 문장으로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가져왔고 또 그런 고향이라는 곳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제 아마 홍석기라는 인물한테는 그 일본인 할머니의 집도 고향처럼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서로 챙겨주고 깊게 연결되고 보듬어주는 그 공간이 어쩌면 좀 고향이라는 곳과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네. 골라봤습니다.
신바님은 뭐 부산 사람이죠 이제. 아까 그렇죠. 제가 부산 네. 따뜻하다고 했더니 네. 더 살아보라고 혼내시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는 네. 혼났잖아요. 아, 네. 너무 추워가지고. 마지막 문장은 네. 제가 이제 국제 아나운서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잘 어울립니까? 제가 고르면서도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게 할당된 문장은 토지 17권 334쪽의 문장입니다. 현실이 미래를 잡아먹어서는 안 될 일이야. 네. 오,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립니까? 문장입니다. 네, 오, 제가 그래요? 국제 아나운서님을 처음 만나. 네. 국제 아나운서님도 어쩌면 부산이라는 지역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으로 이곳에 오셨고 처음에 어떻게 물론 열의와 의지를 갖고 계셨지만 이방인으로서 낯선 지역에 와서 좀 잠시 힘들었던 시절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분은 전혀 다르게 통과를 하셨어요. 왜요? 신바님은 이 낯섦을 그대로 직면하시면서 네. 계속해서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이웃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좀 어. 택하셨다면 제가 기억하는 국제 아나운서님은 네. 나 힘들다라고는 어떤 한번 깊게 아, 들어가셨다가 맞아요. 이러면 안 돼. 나는 미래를 좀 더 진취적으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때부터 아. 저희가 기억하는 건 크로스핏을 시작하셨고 네. 무게가 있는 걸 머리 위로 프리다이빙 하시고. 내 두 그렇죠. 어깨로 네. 나의 무게를 이렇게 운동을 올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맞아요. 부산 바다 수영을 이렇게 헤매시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산에서 현실을 만들어 가셨다는 기억이 있어요. 네. 너무나 잘 어울리는 문장이고 저한테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나운서님을 기억을 하면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면서 참 스스로 다듬어 나가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문장은요. 네. 동일한 일제 식민지를 지나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범석이라는 인물이 내뱉은 말이고요. 그는 이 35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일제강점기 시간 동안 네. 많은 이들의 독립운동을 시도를 했지만 많이 낙담하고 또 마음을 접기도 합니다. 그 영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영화 그 암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극중 이정재가 네. 맡은 인물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동지들이 배신했던 그렇죠, 걸로 그렇죠. 나오는데 반민특위 재판을 하고 나서 동지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동지들이 배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문장으로 그 긴 시간 일제강점기의 어떤 낙담과 암담했던 시기를 잘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는 해방된다라는 걸 알지만 당시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해방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35년 동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해방되지 그러네요. 못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내일이란 단어의 무게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암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 범석이라는 인물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미래를 잡아먹어서는 안 될 일이야. 만일 우리가 이상을 버리게 된다면 도덕과 종교를 포함한 이상 그것을 저버리게 된다면 인류의 장래는 어찌 될까? 종말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장이 지금은 좀 뭐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너무나 어려운 문장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너무 강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결코 내뱉을 수 없을 말일 텐데 김현숙 교수도 이 문장을 고민을 하면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감각을 고민을 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이미 와 있고 지금도 우리 곁에 있지만 감각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는 살아가는 방식이 쌓여있는 곧 과거가 될 테고 오늘 만들어진 사건과 마주했던 사건 하나씩 내가 원하는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미래가 된다는 뜻인데 네. 나의 오늘은 또 우리들의 오늘은 과연 어떤 미래의 현재로 도착하게 될지라고 저자는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린 고향에 도착하면 또 신바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를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현재로서 살아가던 그 시간의 흔적들이 고향에 있어요. 과거로 고향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하면 언제나 우리는 미래를 물어보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제 결혼을 할 건지, 언제 취업을 할 건지, 아이는 언제 낳을 건지, 너 돈은 잘 버는지, 어지럽습니다. 집을 살 수 있을지, 뭐 이런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묻는 곳이 과거가 쌓여 있는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이번 명절에 또 고향에 다들 내려가실 텐데 이 박형리 선생님의 문장을 좀 되새기면서 마음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에서 마주하게 될 나의 미래를 물어보는 그 현실이 진짜 나의 미래를 잡아먹으면 안 될 일입니다. 이 문장을 좀 가슴에 품어 내려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참 전하고 싶은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토지 18권 368쪽에 있는 문장인데 늙고 못생겼으며 난쟁이같이 볼품없는 체구 그 어디에선가 풍겨나는 당당함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왠지 좀 저랑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왔고요. 고향은 우리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그곳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새해의 시작이 되면 나의 출발점이 있는 곳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다는 건 나의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다시 달려갈 나의 어떤 이벤트로 시작점을 찍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저는 좀 다시 적어보면서 네. 올해는 어떤 화려함보다는 좀 당당함을 좀 쫓고 싶고요.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잘 다듬어 나가는 그런 균형감 있는 1년을 잘 살아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반가운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오가는 길에 나의 1년을 무엇을 쫓아가면 좋을지 내년의 어떤 방향성도 함께 좀 정해보는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충만하고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토지는 힘들겠지만 네, 박경리 선생님의 말을 담고 있는 이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해봅니다. 여러 낭독을 했는데 오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다 잘 어울리는 인사이트가 문장을 너무 가져왔습니다. 좋았고 새해 덕담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일상 회복까지 3년 걸렸습니다. 3년 만에 맞이하는 일상 회복에 설 명절이라 그런지 이번 설은 보다 의미가 더 깊을 것 같고요.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길 또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고향이라는 주제로 책과 영화를 만나봤는데 4일이란 연휴 동안에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과 신바가 짚어졌던 키워드들도 다시 곱씹어보면서 책과 영화를 보시면 보다 깊게 영화와 책을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화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 책 김현숙 교수의 박경리의 말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 기간 춥다고 하는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